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 정인자는 이곳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부동산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억 단위 수입이 들어오는 든든한 건물주였죠. 오늘은 정인자의 70번째 생신이었어요. 박선미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나물 반찬까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박선미는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정말 효분해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고운 말씨에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고생했구나. 맛있겠다. 정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3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정인자였죠.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경훈이는 언제 와요? 아버지 생신인데.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네요. 저녁 때 올 거예요. 박선미의 대답에 정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이경우는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자산 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저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어요. 박선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생신상과 함께 시어머니와의 투샷까지 찍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릴 용도였죠.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딸처럼 모시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효성을 어필하는 것이 박선미의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밖에서는 효부로 소문난 여자였죠. 정인자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선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말투, 심지어 표정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70년을 살아온 노련함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선미야, 고마워. 그런데 너무 애쓰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게 맞죠. 박선미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자는 그 완벽함 속에서 묘한 어색함을 느꼈어요. 진심이 아닌 연기 같은 느낌이었죠. 저녁 무렵 이경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생일 인사를 건네고는 금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박선미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머니, 건강관리 정말 잘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이때 정인자는 박선미의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어요. 진정한 애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 말이죠. 밤이 깊어가면서 정인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쌓아온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시선이 겹쳐졌죠. 사람 마음이란 참 모르는 거구나. 정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불안한 예감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생신 다음 날 아침, 정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는 증상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박선미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죽과 나물 반찬, 그리고 정인자가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고맙다, 선미야. 정인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참고 식사를 마쳤죠. 오후 2시경 정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선미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호흡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박선미는 당황하며 정인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정인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고 박선미는 복도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박선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어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죠. 이경훈에게 연락이 갔고 그는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의식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찾고 있어요. 박선미는 눈을 빨갛게 울며 대답했습니다. 이경훈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평소 무심했지만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중환자실 안에서는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인자는 사실 의식이 있었어요. 다만 눈을 뜨지 않고 있을 뿐이었죠. 며칠 전 정인자는 김 실장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김 실장은 정인자의 법률 대리인이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30년간 정인자의 모든 법적 업무를 담당해왔죠. 실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장님. 며느리를 시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요. 정인자는 김 실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혼수 상태를 연출해서 박선미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어요. 며칠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간병인도 우리 편으로 섭외했고요. 김 실장은 정인자의 결심을 보고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간호라는 간병인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입이 무겁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박선미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감동받을 정도였죠. 어머니, 꼭 깨어나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어요. 박선미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인자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에 붙은 각종 장비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죠. 이경우는 회사 일 때문에 며칠 후 복귀해야 했습니다. 박선미 혼자 병원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정인자의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었죠. 진짜 모습을 보여주렴. 정인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사람 보는 눈을 믿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인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선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경훈이 회사로 복귀하고 병실에는 박선미와 최간호만 남게 되었어요. 처음 이틀 동안 박선미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간병인 앞에서도 의료진 앞에서도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죠. 간호사님, 잠깐 커피 한 잔 사다 드릴게요. 박선미는 최간호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최간호가 병실을 나간 사이 박선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였죠. 수진아, 나야. 지금 병원에 있어. 박선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었어요. 평소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죠. 시어머니가 혼수 상태야.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해. 정인자는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며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죠. 아니, 슬프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좀 복잡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알아? 강남의 건물만 세 채야.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2억은 넘어. 박선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인자의 정확한 자산 규모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죠. 경훈이는 관심도 없어. 회사 일만 하느라 바빠서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바보 같지 않아? 정인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 이경훈에 대한 며느리의 평가도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는 남편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 기회야, 수진아.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유언장만 제대로 써놓으면 모든 게 해결돼. 어차피 경훈이는 관심 없으니까 내가 다 관리하게 될 거야. 박선미의 목소리에서 욕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사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정인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아, 그리고 김 실장 있잖아. 시어머니 법률 대리인. 그 사람이 열쇠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놔야 해. 박선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을 통해 유언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셈이었어요. 30년간 시어머니를 섬겨온 김 실장의 신뢰까지 이용하려고 했죠. 물론 겉으로는 슬픈 척해야지. 효부 이미지는 계속 유지해야 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전화통화가 끝나자 박선미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눈가에 인위적으로 눈물을 글썽이게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슬픔에 빠진 며느리의 모습으로 변신했죠. 최간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박선미는 이미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빨리 깨어나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자는 방금 전 들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잊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박선미는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간병인용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기도 했죠. 강남 프라임 빌딩, 평당 3천만 원이네. 시어머니 건물이 100평이니까. 박선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인자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정인자는 분노를 참느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했죠. 새벽 4시쯤 박선미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사이 정인자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최간호와 눈이 마주쳤죠. 최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다는 신호였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사장님. 최간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인자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원래대로 잠든 척해야 했죠. 박선미가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고 간병인은 조용히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정인자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받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인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선미는 매일 병원과 집으로 가며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친구들과 나누는 통화에서는 점점 더 노골적인 본심을 드러냈죠. 수진아, 김 실장 만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 사람이 시어머니한테만 충성하거든. 박선미는 병실 복도에서 조용히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정인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죠. 어차피 시어머니가 이 상태면 누군가는 법적 대리를 해야 하잖아. 경훈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결국 며느리인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선미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까지 알아본 상태였어요. 의식불명 환자의 재산관리 권한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상세히 조사해둔 거죠. 다음 날 오전 박선미는 드디어 김 실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 실장의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정인자 몰래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다고 했죠. 실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박선미는 김 실장 앞에서 눈을 빨갛게 울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김 실장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인자로부터 모든 계획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박선미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의사 선생님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머니가 이 상태에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박선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 원장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거든요. 김 실장의 답변에 박선미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복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면 혹시 유 원장 같은 것도 작성해 두셨나요? 경훈이가 물어봐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궁금해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연스럽게 유 원장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유 원장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장님만 아시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김 실장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선미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런 식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았죠.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셔왔는지 아시잖아요. 특히 제가 딸처럼 모셨어요. 박선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효성을 강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혹시 유 원장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머니가 이 상태에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대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박선미의 진짜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유 원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었어요. 김 실장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유 원장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만 작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장님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도와오셨으니까 어머니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며느리인 저를 아끼셨는데. 박선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김 실장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정인자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김 실장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자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박선미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어요. 선미 씨, 죄송하지만 그런 요청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뜻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어요. 김 실장의 단호한 거절에 박선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실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경훈이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최소한의 보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두셨을 거예요. 김 실장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선미도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죠. 그렇다면 혹시 유 원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선미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죠. 그날 저녁 박선미는 병실로 돌아와서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에게였어요. 민정아, 나야. 변호사 친구 있다고 했지? 급한 일이 생겼어. 박선미는 법적으로 유 원장을 뒤집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돈을 써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재산 관리 권한을 며느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기존 유 원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인자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선미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죠. 밤이 깊어가면서 박선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인지 말이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박선미는 결심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인자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인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선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김 실장과의 만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경훈아, 어머니 상태가 계속 이래.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해. 박선미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에 개입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머니 대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각종 관리비도 있고. 이 경우는 회사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확한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선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죠. 그런 건 김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머니가 평소에 모든 걸 맡기셨잖아. 하지만 가족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일들도 있어. 특히 법적인 부분들은 며느리인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박선미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죠. 알아서 해. 나는 회사 일로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전화를 끄는 박선미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마저 협조하지 않자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박선미는 대학 동창인 윤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박선미는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죠. 수진아, 너 부동산 일 하니까 이런 것도 알겠지? 시어머니가 가진 건물들 시세가 얼마나 될까?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미는 시어머니의 부동산 목록을 종이에 적어 가져왔어요. 이미 상당히 자세히 조사해둔 상태였죠. 와, 언니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 이 정도면 시가로 1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수진의 말에 박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이었어요. 탐욕은 더욱 커졌죠. 그런데 언니,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지? 의식불명이야.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해. 최악의 경우에는. 박선미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렸죠. 솔직히 말해서 수진아, 나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어. 경훈이보다 내가 더 신경 썼다고. 그런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경훈이 이름으로 넘어가겠지? 박선미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더 노력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럼 미리 이혼이라도 해? 수진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박선미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이혼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죠.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유언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설득하면 돼. 박선미는 여전히 김 실장을 통한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든 인맥으로든 어떻게든 그를 움직일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언니, 그런 생각은 위험해.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선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0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카페 안에서 박선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도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듣지 못한 것 같았죠. 언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안 돼? 어차피 의식불명인데 이대로 계속 연명치료만 받으면서 버티는 게 뭔 의미야? 차라리 편하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박선미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어젯밤에 샴페인까지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올 줄 알고.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축배를 들 준비를 했다는 거였으니까요. 언니, 정말 미쳤어? 수진이 경악하며 말했지만 박선미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미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않는 상태였어요.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시어머니는 어차피 70이 넘었고 이미 할 만큼 살았어. 그런데 그 재산이 그냥 썩고 있으면 뭐해? 박선미의 논리는 완전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정인자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김 실장이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였어요. 박선미의 친구 수진도 사실은 김 실장과 연결되어 있었죠. 정인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이제 충분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정인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확인했으니 이제 반격할 때였어요. 그날 밤 박선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정인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변화가 없으시네요. 빨리 깨어나세요. 박선미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최간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미의 행동 하나하나, 표정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곧 있을 반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였죠. 정인자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적절한 응징을 주고 자신의 재산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게임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인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 병원에 급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이 정기 검진을 하던 중 정인자의 뇌파의 변화가 감지된 거예요. 보호자분, 환자분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깨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담당 의사의 말에 박선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요? 어머니가 깨어나신다고요? 박선미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기뻐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인 행동들이 들킬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죠. 이경훈에게도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셈이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의식을 회복하실 거라고 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선미는 남편 앞에서도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인자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각종 검사가 다시 진행되었죠. 어머니,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박선미는 정인자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정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박선미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선미구나. 정인자의 목소리는 조금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죠. 이렇게 깔끔하게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서 지켰어요. 박선미는 여전히 효부 연기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자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묘하게 차가운 시선이었죠. 그랬구나. 고생 많았어. 정인자의 말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정이 실린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연기하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의료진들이 각종 검사를 마치고 나간 후 병실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이경우는 어머니가 무사히 깨어난 것에 안도하며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박선미와 정인자만 남겨진 셈이었죠. 선미야, 나 좀 도와줄래? 정인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박선미는 재빨리 달려가서 부축했어요. 하지만 정인자의 몸에서는 생각보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보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회복하셔야 해요. 괜찮다.
생각보다 몸이 좋네. 정인자는 박선미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화장실에서 나온 정인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박선미는 여전히 시어머니 곁에서 맴돌며 온갖 친절을 베풀었어요. 어머니, 목 마르시죠? 물 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선미야. 정인자가 갑자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박선미는 물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네, 어머니.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해. 이 말에 박선미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무슨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어차피 자신은 완벽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슨 일이요? 저는 그냥 어머니 곁을 지켰을 뿐인데요. 그래, 곁을 지켰지. 정인자의 말투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박선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있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몸은 괜찮아. 다만 마음이 좀 복잡하네. 정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뭔가 복잡하시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서 박선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수 상태에서 이상한 꿈을 많이 꿨거든. 정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때 김 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인자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예요. 사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실장님도 오셨네요. 고마워요. 김 실장과 정인자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선미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사장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지금 당장도 괜찮아요. 머리가 말끔해졌어요. 정인자는 박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실장님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 나가 있어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 그런데 몸조리 잘 하셔야 해요. 박선미는 병실을 나갔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어요. 병실 안에서 정인자와 김 실장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사장님. 녹음 파일도 다 있고, 네, 친구와의 대화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특히 샴페인 이야기는 결정타가 될 거예요. 정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며느리의 가면을 벗길 때가 온 거예요. 내일 가족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예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김 실장이 나간 후 박선미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인자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맞았어요. 어머니,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회사 일 좀 정리하는 거. 하지만 박선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예전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정인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진짜 잠이었어요. 보름 동안의 연기를 끝내고 이제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으니까요. 정인자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날 오후 김 실장의 연락으로
온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이경우는 회사에서 급히 나왔고 박선미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어요.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병실에는 특별히 준비된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각종 문서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했죠. 정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놀랍도록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픈 적이 없던 사람처럼 당당한 자세였죠. 박선미는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 무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인자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김 실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정식으로 작성된 법률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장님의 유언장 및 재산 분할에 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선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이경우는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김 실장은 첫 번째 문서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자의 전체 자산 목록이었어요. 강남의 상업용 건물 3채, 아파트 2채, 그리고 각종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총 자산 규모가 공개되었죠. 박선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총 자산이 200억 원을 넘었거든요.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였죠. 이경훈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평소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만 봐왔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재산가였던 거예요. 김 실장은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나갔습니다. 각 부동산의 위치와 시가, 그리고 월 임대 수입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선미는 숫자를 들을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정인자는 가족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선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산 규모를 들으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 보고 있었죠. 김 실장이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유언장이었어요. 박선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받게 될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실장이 읽기 시작한 내용은 박선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조항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전체 자산의 90%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의 독거노인 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나누어 기부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박선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90%라니 그럼 남는 게 얼마나 된다는 건가요? 급히 계산해보니 20억 원 정도였어요. 김 실장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남은 10%의 자산은 손녀인 이서연에게 신탁으로 남긴다고 했어요. 이서연은 이경훈의 딸이었죠. 현재 대학생이었어요. 박선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경훈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손녀만 받게 되어 있었죠. 이경훈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어머니 재산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뜻을 존중한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박선미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였으니까요. 김 실장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박선미 씨에게는 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박선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따로 준비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김 실장이 읽어준 내용은 박선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정인자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며느리가 보인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녹음 파일의 존재, 친구와의 대화 내용, 심지어 샴페인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미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인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선미야, 나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다 봤어.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샴페인까지 준비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박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경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바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선미를 바라봤죠. 정인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내만큼 이중적인 사람은 처음이야.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지. 박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넌 이 집과 아무 관련이 없어.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해. 김 실장이 마지막으로 추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선미의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필요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박선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유언장 발표가 끝난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선미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100억 원대 상속녀가 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경훈은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죠. 정인자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정말로 가족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죠. 김 실장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선미의 반응을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박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하지만 정인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성? 내 죽음을 바라면서 샴페인을 준비한 게 정성이야? 박선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이경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야,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바랐다고? 박선미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눈물로 무마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야, 경훈아. 오해야. 오해라고? 녹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경훈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정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미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내 진짜 모습을 다 봤으니까. 박선미는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인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용서?
내가 죽기를 바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김 실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박선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재산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선미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인자도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했어요.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박선미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탐욕스러워졌을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존경했었는데 말이에요. 강남의 화려한 집,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소식,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등이 서서히 자신을 변화시켰던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에만 눈이 멀어버렸죠. 이경우는 아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었죠. 선미야, 정말 가는 거야? 갈 곳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잖아. 박선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선미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10년 동안 모았던 것들 중에서 정말 자신의 것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정인자는 창가에 앉아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사람 속은 정말 누워봐야 보이는구나. 정인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의 진짜 본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의 무관심함도 함께 말이죠. 김 실장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후속 처리를 위해서였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까요? 정인자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냥 놔둬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재산을 못 받은 것만으로도 박선미에게는 큰 타격이었으니까요. 더 이상의 복수는 필요 없었어요. 몇 주 후 정인자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 프로그램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직접 챙겼어요. 자신의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려줬다면 그저 개인의 사치에만 쓰였을 텐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손녀 서연이도 할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던 서연은 할머니의 결정에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인자는 손녀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이경훈도 점차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배신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박선미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면서 박선미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사실상 아무 경력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한 셈이었죠. 몇 달 후 우연히 정인자의 사회복지 사업 소식을 뉴스에서 본 박선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탐냈던 그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걸 보니 더욱 후회가 되었어요. 만약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면 지금쯤
그 뜻깊은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정인자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가짜 가족 대신 진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이번 경험 덕분에 더욱 지혜로워졌죠. 창가에 앉아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정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정말 누워봐야 보이는구나. 다행히 때늦기 전에 알았어. 70년을 살아온 정인자의 마지막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